지금 국제적으로 외환 위기, 금리 인상, 원자재 부족, 세계적인 전쟁들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의 미래, 청년의 미래, 또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은 파퓰리즘적인 행위들을 하고 또 국가의 기본 정책을 어긋나는 일들을 오로지 자기 편을 챙기고 또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이나 성실한 국민들의 삶을 비난하고 몰아붙이고 또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푸느라고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사람이 병이 들어서 퉁퉁 부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병정이 많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정비도 하고 또 낭비 요소들은 없애고 또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R&D는 투자하고 또 불편했던 제도도 개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아주 고군분투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 풀고 미래도 없이 계획도 없이 방향도 없이 선심성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요구에도 응하고 저 요구에도 응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된 게 한 발만 더 나가면 우리가 빛이 빛을 갖고 미래는 없이 청년에게는 고통만 감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장선 것이 방송국입니다. KBS,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영성이 있습니까? 공영성은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일부 공영방송들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성실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비난하고 몰아붙이고 굴림하고 조작하고 깨부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이 특히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북한으로 가서 또 타 죽었는데도 지금도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는 이 훈수 저 훈수 뜨는데 먼저 서해안에서 불타 죽은 그 공무원에게 먼저 말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에서 살겠다고 남으로 온 어부 두 사람을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질질 끌어갖고 입을 털어맞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민주가 있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일에 동조하고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송법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추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정파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의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권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구성이 국민의힘이 많아지니까 그 법은 빼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하고 정파적인데 무슨 이 방송법이 공익성을 갖는다 말입니까? 오로지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국민에게 군림하기 위한 공산당이 국민 위에 있고 착취하는 것처럼 이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이 공정성이나 상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공영방송에서 했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토론회라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퍼뜨리고 비방하고 몰아붙이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끊임없이 토론이라는 얘기로 근거 없이 험담하고 뒷골목에서나 돌아갈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뉴스인데 뉴스가 소설인지 상상인지 비방인지 험담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오염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는 기자협회, PD연합회, 방송기술연합회가 6명씩 추천해서 과잉대표 될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특정 학회,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회라는 건 뭐냐? 갑론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고
공정이 무엇이고 선의가 무엇인지를 갑론을박에 넣겠다는 겁니다. 갑론을박은 세미나에서 하십시오. 결론이 나면 그 기준에 의해 갖고 팩트와 어떤 패러다임에 관해서 공정하게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AI와 데이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그 사실과 트렌드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건 자유롭게 공정과 상식과 미래 지향성을 갖고 토론해야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경제성이 열리는 겁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상대방을 깨부수면 내가 이득이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면 그 위에서 내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군림한다는 이런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2의 세국이 되는 겁니다. 양반들이 서로 노는 양반들이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꽁꽁 나라를 묶었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눈과 생각을 꽁꽁 묶는 그런 폐쇄적인 것을 추진하는 이런 방송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사수가 9명 내지 11명으로 적지 않은데 21명의 위원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근데 민주당은 소수의 강경파가 개딸로 대변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21명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기 패거리는 끝까지 거기서 다수를 점하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익을 추진하고 딴 사람들은 다 나쁜 일을 하고 나는 나쁜 일을 해도 지고지선하다는 그런 그 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책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사들이 언론이라는 게 지금 경제성과 문화성과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가 있습니다. 국회보다도 더 공정하고 국회보다도 더 다양하고 국회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회보다도 더 폭넓게 뭔가 기여를 하고 선의를 부양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없으면은 언론이 독이 되고 폐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엄격한 도덕 수준과 또 언론의 역할을 자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계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파적으로 이제 논의를 거듭하는데 내 정파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끝까지 해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거는 분탕질 방송국이지 공정한 방송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방송이 너무나 중요하고 방송이 향후에 경제나 문화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의 건전한 토론도 안 거치고 적정 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패대기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송법이 어떻게 공영방송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노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란 봉투법은 정말 노랗게 눈이 아주 까매지는 봉투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조작적입니다. 노란 조작법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노조의 행위가 아니면 개인 노조원에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노조가 액수가 크면은 또 노조에게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노조원들이 폭력이 아니면은 노조원들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폭력의 범위에 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하는 그 사업장이 아닌
그 위에까지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자기 노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계약 관계 말고도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폭력이나 방해의 범위가 굉장히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구조 자체에서 여기는 노조원 말고 노조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노조는 요거는 못한다고 그러고, 노조원은 요거만 할 수 있는데, 노조원은 이만큼 넓은 게 다 노조원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것이고, 뭐 이래갖고 도대체가 어느 바다에서 어떻게 헤매는지 완전히 사용자를 망망대해에 빠뜨려갖고 나 잡아봐라 이런 식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조 이 노란 봉투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적정하게 우리나라 생존 속에서 기업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범주 내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하는데 그게 적법한데 거기에 부당하다는 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지금 대우존슨에는 5천억이나 손해를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하청 구조에서 어려운 사정에서 됐다는 걸 압니다. 그럼 그 하청 구조를 극복하는 방법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일정하게 그러면 이익이 안 되는 데는 하청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럼 하청 구조가 없는 하청 구조가 1단계, 2단계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느냐.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수출의 대형 기업들이 이 하청 구조 속에서 경제를 사실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하청 구조가 적정하냐, 어떤 방식까지가 적정하냐, 그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범주 내에서 이제 하청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 속에서 막 5천억이나 되는 앞으로 뭐 그 배를 팔아도 도대체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까지 몰고 나가고, 또 지금 야간에도 대형 집회를 하고 수시로 산별 노조를 위해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법에 이렇게 모호한 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자제를 해야죠. 자제를 하면 그 신뢰 속에서 그러면 근로자 범위도 넓히고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그 상호관계는 어떻고 이거 토론해야 되는데, 이거 토론했습니까? 토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범주 내에서 자제하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들 보고 개별적으로 하라는데, 사실은 집체적으로 다 해갖고 같이 행동을 했는데 사용자 보고 입증하라 그러면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노사쟁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해갖고 부분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것이 각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입증하지 않고 각자의 일은 편파적인 일만 했어요. 불법행위가 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불능이에요. 뭐를 하든지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원청이 있고 하청, 재하청이 있으면 사실은 왜 도급을 줍니까? 그 현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액수로만 정하고 도급을 주는 거고, 그 안에서의 경영이나 노사항이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원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는 하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체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접 통화해서 관리할 수 없는데 그 사업자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교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거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는 기본적으로 자율권입니다. 그러면 자율권이 각 사업 단위마다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조 행위 아니고는 노조원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노조원이 없는 노조라는 거는 이제 책임의 형태인데 거기서 행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고 노조라는 형태만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것도 제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하든지 간에 하지 말라는 얘기나 그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청 기업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상급 하청이 하급 하청에게
적절하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지급을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하청기업 자체 근데 이제 그 하청기업 자체를 뭐 없앤다든지 그런 방법을 원하시는 거가 아니라면은 이제 좀 원만한 이제 그 관계를 만드는 구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 범주 내에서 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평균 근로 노동 일수가 미국이 우리보다는 이제 뭐 4배나 조금 일본보다는 우리가 10배나 더 이렇게 근로 일수를 이제 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이제 미국보다도 뭐 임금이 높다 뭐 특이한 경우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만만치 않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AI나 데이터 산업이나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 유연한 경제, 유연한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노사가 서로 상호 교섭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측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가 극한 대립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투자와 현재의 투자와 또 하청기업과의 투자 속에서 굉장히 조율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한하게 근로자 개념을 넓히고 사용자 개념을 넓히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면은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을 그만두라고 그러든지 떠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은 그 이제 나이 든 중견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공장이 팔리지도 않고 현금화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뭐든지 빨리빨리 팔아치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산업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영역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경제조치든지 어떤 국가든지 행정행위든지 어떻게 하면은 유연한 그 플렉시블한 그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게 연금 제도로 연결되는 게 뭐냐. 더 많이 벌고 덜 버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이 노후 생활까지 그 예를 들면 치매 노인을 지원한다든지 요양사들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 뭐 저출산을 지원한다든지 사회 안정망을 얼마나 제대로 지원하느냐. 그 속에서 생애 주기를 잘 보내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좀 사회적인 것도 결국에는 이 경제가 갖고 있는 토탈 능력과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토탈 능력 속에서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하게 이제 전환 배치할 수 있고 피해가 없게끔 하는 지금 있는 많은 사업들이 지금 향후 1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을까? 근데 10년 이상, 10년 이후에도 근로를 해야 되는 분들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도 노후 대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체계적으로 돼 있냐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고 극한 투쟁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국가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메꾸는 일들이 필요한데 정부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살펴보고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좀 더 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해서 점검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노동의 자율성이라든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또 그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유연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조정제도 이런 것에서 좀 더 이렇게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 관철되거나 또 그런 것에 이제 노무사들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일들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중대재해법도 너무 무거워서 이제 사회에 잘하자고 나도 벌고 일자리도 제공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 사고 수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범죄자가 되는 그런 위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 정리하지 못해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적정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회적 제도로 서로 고맙다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그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뭐 노재팬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뭐 1%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명확하냐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보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하고 뭘 양보하고 뭘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걸 생각해야 될 때지 내가 더 열심히 더 어렵게 해야 된다. 더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데 감당 못 하겠답니다. 그 감당 못하면 죽어봐라 이제 그럴 수는 또 없는 거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하청 기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글쎄 이제 하청을 이제 몇 단계로 그냥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노동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편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인들과 노동자분들이 합의하고 협조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이게 도대체 투망식으로 어디까지 번지고 도저히 그러면 우리가 뭐 사업하기 국제 경제 속에서 돈 만들고 뭐 사업하기도 너무나 힘든데 이 수많은 노조 투쟁에 말려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하니 좀 체계적으로 얘기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와주는 얘기를 많이 해도 부족한 판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현실이 확실히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제2의 예를 들면 산업혁명, IT혁명 하는데 이제는 문화와 가치가 연결되지 않는 경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AI와 데이터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데 민주당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는 통계도 조작하고 또 방송법 같은 데서도 오로지 내가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깨부시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 나의 그 안위와 권한이 보장된다는 그런 자세로 이런 노란봉투법을 하는 것은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현장에서 일하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현실적이고 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고 또 그 유연한 것에 대한 안전한 장치망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진전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